저는 전문가로서 단기적으로는 Behavioral Finance를 따라서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도 투자의사 결정에 합류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저는 단기적인 건 맞힐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게 숫자적으로도 설명할 길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개별적인 걱정들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생각 혹시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인모스트에서 그런 걸 좀 자세히 말해주면 안 되나? 이번 조정은 어느 정도니까 조정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사세요라든지, 아니면 이번 조정은 좀 심각하니까 팔았다가 다시 하세요, 이렇게 말해주면 좋지 않을까? 전문가라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짧게지만 제가 생각하는, 인모스트가 생각하는 전문가가 하는 일은 뭐냐라는 거고, 오늘 뒷부분에서는 제가 전문가로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전문적인 정보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 먼저 말씀드릴 건, 저는 전문가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과거에 축구 경기에서 문어가 펠레를 이긴 적이 있죠. 그래서 저 문어는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이름도 있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창피하게도 펠레가 찍으면 무조건 떨어졌어요. 그래서 펠레의 저주라고 불릴 정도였고, 전문가가 뭐 이러냐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차라리 문어가 낫다. 증권시장에도 마찬가지 같은 일이 있었는데, 원숭이와 펀드 매니저가 시합을 했습니다. 펀드를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숭이는 뭐 이렇게 찍은 거겠죠. 원숭이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 증권시장에서도 유명한 사례입니다. 펀드 매니저는 원숭이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전문가는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문가라고 말하는 쪽에서 보면, 혹시 야구 좋아하시나요? 예, 옛날 모습이지만 그 당시에 제가 강의 때 썼던 거라서 그냥 화면 그대로 넣었습니다. 올해 우승팀을 맞힐 수 있을까요? 라는 거고, 전문가는 그런 거를 맞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문가라고 말하는 두 분, 한 분은 하일성 씨인 것 같아요. 한 분은 성함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허구연. 예, 맞습니다. 허구연. 이름이 허구네요. 어쨌든 이 두 분이 전문가예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죠. 예, 이런 거. 오늘 두 팀이 붙었는데 오늘 어느 팀이 이길 것 같으세요? 그런가 하면 올해 우승은 어디가 할 것 같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이 두 사람은 확실히 전문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답은 달라요. 뭐냐면, 오늘 어느 팀이 이길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야구 몰라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의 경기는 기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날의 컨디션과 기세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올해 우승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올해 우승은 올해 투수 얘기하고 타자 얘기해서 어디가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전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경기는 못 맞히지만 올해 우승은 맞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맞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얘기가 손자병법에도 나옵니다. 손자병법의 병세편에 보면, 용곱은 새야요, 강약은 형야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용감하고 겁이 있는 거는 그날의 새입니다. 전쟁에서 만났을 때 그날의 용감한 병사들이 있으면 이기는 거죠. 우리 유명한 영화 중에 300 막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예, 이기는 거죠. 하지만 강하고 약한 걸 결정하는 건 형입니다. 진 같은 거죠. 어떤 전략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진영을 이루는 걸 말하는 거죠. 결국 그날의 경기는 어디가 이길지 모르지만 그 전쟁에서 전체적인 승리는 강약은 형에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손자병법에도 똑같이 나온 얘기지만 재밌는 건 금융에도 있습니다. 2013년도에 노벨상이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왜냐하면 이 세 분이 공동 수상했어요. 노벨상을 공동 수상하는 일은 종종 있지만 대부분 같이 연구한 분들이거나 같은 이론들인데, 신기하게도 2013년도에 이 세 분은 전부 완전 다른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한 번에 노벨상을 줬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버트 실러, 유진 파마, 라스 피터 헨슨이라는 사람인데, 유진 파마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유진 파마는
그 효율적 시장 가설 이런 걸로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CAPM을 만든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의 주장은 금융시장, 주식시장은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금융시장은 모든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어 있고 반영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로버트 실러는 반대입니다. 이 사람은 BAPM이라고 해서 Behavior, 행동재무학자예요. 행동재무학적 경제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형적으로 금융시장은 비효율적이다, 비이성적이라고 봅니다. 왜? 이 사람은 어떤 걸 믿는 사람이냐면 인간은 의사결정을 할 때, 금융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 팔 때 합리적이라고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인간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합리적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성적이다. 로버트 실러는 행동재무학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러나 인간은 생각과는 다르게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허용하는 사람이냐면 버블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유진 파마는 버블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사람이죠. 왜? 인간이 합리적이라면 비이성적인 가격에 도대체 살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거에 가격이 갈 리가 없다라고 보는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라스피터 헨슨이라는 사람은 계량경제학입니다. 이 시장을 계량경제에 의해서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투자 의사결정을 계량경제적으로 접근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모두에게 노벨상을 타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 게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도 맞고 이 사람도 맞고 이 사람도 맞는 거죠. 하지만 인간이 비합리적이라는 거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 말대로 시장이 효율적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모아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버블도 가능하다는 거죠. 왜? 다 이성적이지 않거든요. 제가 브로커로서 제가 증권회사에서 오래 있으면서 확실하게 경험한 건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이라는 시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하지만 유진 파마도 맞는 얘기를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라스피터 헨슨이라는 사람처럼 그렇기 때문에 계량적인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두가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제 생각은 이런 겁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단기적으로는 behavioral finance를 따라서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도 투자 의사 결정에 합류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저는 단기적인 건 맞힐 수 없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허구현 씨, 하일성 씨처럼 그날의 경기는 맞힐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제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고 싶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결정, 채무 결정에 대해서 얼마나 시장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심각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안 심각할 것 같아요? 걱정 안 해도 되나요? 혹은 미국 중국의 분쟁이 과연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중국이 커다란 타격을 입을 정도로 중국에서 빠져나와야 될 정도로 혹은 앞으로 10% 이상 영향을 받을까요? 이건 저는 맞힐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게 숫자적으로도 설명할 길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실 때 저는 단기적으로는 확실한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몇 프로 조정할 것 같다. 요번에 팔아라. 요번에 사라. 이런 말은 저를 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데 여기는 가능한 거죠. 이건 맞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장기적인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권유하고 장기적인 자금들은 저희가 기꺼이 운용하고 관리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제가 이 시장에 들어온 이래로 또 혹은 이렇게 유튜브든 뭐든 어느 자리에서든 어느 곳에서도 단 한 번도 단기적인 예측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 저는 그걸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꿈에서조차 저는 단언적인 말을 하지 않겠죠. 예, 그런 것이 제가 생각하는 전문가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비유인데 뭐냐면 헝그리 오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퍼펙트 스톰이라는 거의 후속편인데 이 여자분이 린다 그린러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 누구냐면은 퍼펙트 스톰이 뭐냐면 미국의 역사상 가장 큰 태풍,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그 허리케인이라고 부를까요? 어쨌든 그때 배를 몰던 경험을 이제 책에다 쓴 건데 이 사람도 이 퍼펙트 스톰을 경험한 어떤 선장과 같이 그 경험을 여기다 옮겨놨는데 이 사람이 황새치라고 이제 혹시 물고기 중에서 이렇게 앞부분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오는 물고기 보신 적 있어요? 그게 황새치인데 그 황새치 배 선장이에요. 유일하게 이때까지만 해도 여자 선장으로서는 유일했습니다. 황새치 선장으로서. 근데 이 사람이 책 내용 중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너무 멋진 말인데 제가 오늘 설명은 잘 못할지 모르겠네요. 무슨 얘기냐면 항해 초기의 시간 흐름은 거리로 측정된다. 이때 마일수는 초침의 수많은 움직임보다 훨씬 더 막강하다. 원래 시계는 초침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항해 초기의 시간은 거리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원들이나 나 역시 시간을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의미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시간 개념을 조정하기 때문이다. 그 후 어장에 도착해서 그물을 던지게 되면 시간 흐름을 표시하는 척도는 이제 거리에서 그물을 던진 횟수와 배 위로 던져 올린 고기 무게로 바뀐다. 선원들은 손목 시계를 차는 일이 거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배가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그 순간에 선장의 머릿속에서의 시간은 이 물리적인 시계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단위가 이 선원들과 선장에게 있어서 시간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멋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오랫동안 고객들의 자산을 움직여 왔어요. 언제나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 시장은 생각하시는 것과 같은 시간의 시장이 아니에요. 이 시계로 보는 시간은 의미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일단 바다 위에 떠서 배 위에 있게 되면 시간이 의미가 없어져요. 이 선장의 말처럼 다른 시간을 가게 됩니다. 이때 책임을 지는 건 선장이죠.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물리적으로 따져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선장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의 머릿속에 있는 제가 생각하는 시간, 제가 생각하는 법칙들이 있는 거죠.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자, 그런 거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망원경과 현미경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왜? 멀리 봐야 할 때가 있고 자세히 봐야 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얘기를 드릴 거니까 오늘도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